안녕하세요. 무모수입니다. 오늘은 페르 메이르 전원경 작가님이 쓰신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서 빛으로 가득 찬 델프트의 작은 방 페르메이르에 관한 이 페르메이르라는 작가 화가에 관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는 베일에 쌓인 화가라고 해요. 그래서 페르메이르가 20세기가 되어서야 그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페르메이르에 관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자료가 부족해서 많은 부분 연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작품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도 여하튼 논란이 많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페르메이르는 네덜란드의 작가예요.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작가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나라예요. 벨기에가 새의 몸통, 그리고 네덜란드가 새의 펼친 날개, 룩셈부르크가 새의 발 모양이다. 이 세 나라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크지만 그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에 불과하다. 굉장히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네요. 인구수는 1700만으로 국토가 워낙 좁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그리고 국토의 4분의 1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특이한 자연 환경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이나 풍차 같은 고전적인 인상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기억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듯 싶다. 네덜란드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암스테르담이 수도잖아요. 암스테르담 운하 주변에 서 있는 카날하우스 사진이 있어요. 카날하우스는 좁고 길쭉한 모양의 집들이 벽을 마주대하고 쭉 이어서 지어져 있어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인데 17세기 후반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집의 입구 너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네덜란드의 세금 제도 때문에 폭이 좁고 앞뒤가 긴 독특한 양식의 주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쨌건 되게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는 이런 주택 건축 양식이 되게 귀엽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건물이 서로 붙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건축법 상으로 간격을 띄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유럽의 집들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 근면 성실, 책임감, 절약, 신실함 등의 규범을 창조하고 있었고, 그 규범은 가족과 직업 집단으로 이어지며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의 종교는 개신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칼뱅파였다. 개신교는 루터의 주장대로 예배당을 장식하는 성상이나 성화를 터부시하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에서 종교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설령 교회가 종교화를 허용한다 해도 다른 지역처럼 큰 돈을 주며 대형 종교화를 청탁할 권력자가 없는 사회가 네덜란드였다. 종교화 대신 많은 화가들이 주목한 주제는 근면성실한 일상의 장면이었다. 아기를 키우거나 일하는 엄마, 깨끗하게 치워진 집의 안뜰, 재화공이나 양복장의의 작업실, 성서를 읽는 노인 등이다. 완만하게 펼쳐진 네덜란드의 평원, 한가로이 파리를 쫓는 소떼, 튤립과 히아신스가 꽂힌 꽃병, 반들반들하게 닦은 은식기와 치즈, 빵이 놓여있는 식탁 등도 그려졌다.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가보면 무엇보다 다양한 그림의 주제에 놀라게 된다. 모두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고,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그려진 독특한 주제들이다. 델프트의 마르크스 광장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요 델프트라는 지역에서 페르메이르가 거의 일생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이 또 의미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델프트에 골목길을 그렸을 걸로 추정되는 장면에 이런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델프트 풍경. 마우리츠 하우스 미술관에 있는데 헤이그 여름 아침 델프트로 들어가는 운하 입구를 그린 그림이다. 운하 양쪽으로 각각 스위담 수문과 로테르담 수문이 있다. 이 지점은 17세기 당시 델프트를 찾는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도시의 관문이었다. 운하 너머 시가지는 구름이 만든 그늘 속에 덮여 있지만 유독 신교회의 첨탑만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장면을 그린 그림과 실제의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에 걸린 페르메이르의 그림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하고 같이 그림이 있는 비율을 보면 실제 그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네덜란드 17세기에는 근면한 노동은 영혼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신성한 행위라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가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를 그럼 배경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페르메이르가 유난할 정도로 그림을 늦게 그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페르메이르는 가루 안료를 녹이는 기름으로 호두기름을 썼는데 호두기름은 비싸기도 하거니와 마르는데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료였다. 푸른색을 내기 위해서는 당시 가장 비싼 재료인 라피스 라줄리를 사용했다. 페르메이르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고요하고도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의 매개로 페르메이르는 편지, 보석, 와인, 악기 등 여러 소재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 의외로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소재가 와인이다. 여성은 절제를 상징한다. 테이블 위에는 인생의 맛은 보기보다 시다는 교훈을 주는 과일인 레몬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 소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또 뜻이 이런 정물화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풍속화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해야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징한다고 해요. 17세기는 화가들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 튜브에 든 물감이나 휴대용 이젤 같은 도구들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페르메이르는 이 풍경의 밑그림만 스케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림을 완성했을 것이다. 페르메이르는 한 해에 최대 서너 점의 작품밖에 그리지 못할 정도로 작업 속도가 느린 화가였다. 그는 분명 한 점 한 점을 그릴 때마다 무엇을 그릴지, 어떤 구성과 내용을 담을지를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일상은 이토록 평온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신은 거창하게 꾸며진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평화롭고 성실한 일상 속에 함께 한다고 믿었다.
일하는 모습은 그 일의 종류와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의 외모나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다는 점이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코 무가치한 과정이 아니다. 일은 우리 존재의 증명과 다르지 않다.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강렬하지 않고 대신 부드럽고 온화하다. 그저 평범한 여염집의 부엌, 초라한 부엌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법처럼 반짝거리는 그림인 동시에 일상에 가장 가까운 장소와 평범한 여자를 그린 그림이라는 점이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경이로운 면모다. 타네커 같은 하녀들은 어린아이들의 치닥거리부터 시작해 식사 준비와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도맡아 해야 했다. 그녀들의 일과는 무척이나 고되었을 게 분명하다. 고단한 일상과 이처럼 반짝이며 빛날 수 있다는 고단한 일상도 이처럼 반짝이며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림을 보는 우리를 위로한다. 페르메이르의 여느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조용하고 나직하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아름다움은 그리 먼데 있지 않다. 현미경의 발명가인 레이위 앤 훅이 페르메이르의 친구이며 그에게 카메라 옵스큐라를 빌려주었다는 설정을 만들어냈다. 페르메이르와 같은 해인 1632년에 태어난 레이위 앤 훅은 직물 장인 겸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델프트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는 일하는 시간 틈틈이 렌즈를 연구해 현미경을 만들었고 이 현미경으로 집신벌레 같은 원생 생물을 관찰한 탁월한 과학자였다. 노랑, 상의는 노랑, 금실로 수가 놓이고 상의는 노랑, 스커트는 짙은 갈색인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옷이 목과 소매에 흰 담비털이 둘러진 노란색 상의다. 1664년에 류트를 연주하는 여자부터 무려 6작품의 이 의상이 등장한다. 이 의상은 정말로 화가의 아내 카타리나의 옷이었다. 진주 귀걸이 소녀의 커다란 물방울 모양 귀걸이도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여러 번 등장한다.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과학이라는 엄정한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의 진지한 태도. 20세기 초반 미국의 수집가들이 페르메이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 미술관들은 1900년 벽두부터 당시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페르메이르의 작품들을 사 모았다. 페르메이르보다 200여 년 후 역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는 비록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그림을 통해 후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노동의 17세기 네덜란드 사회. 17세기 네덜란드는 알프스 이북의 유일한 공화국이었으며 무역과 상업으로 부유해진 시민계층이 이 사회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었다. 동시에 이 시민계층은 엄격한 개신교인 칼뱅파의 신봉자들이었다. 네덜란드 사회의 독특한 성격은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간접적인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한다. 화가의 대표작인 우유를 따르는 하녀와 델프트 풍경에서 우리는 17세기 네덜란드 사회가 페르메이르의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하는 하녀를 성모처럼 고귀한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은 이 당시 사회가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다. 또한 수문과 문화, 아침 일찍 나와서 배를 기다리는 검소한 복장의 사람들,
맑게 빛나는 하늘과 물의 표현 등 델프트 풍경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평온한 일상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평이한 일상이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사회가 그 일상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사회였으며 그 사회의 주체가 귀족이나 군주, 성직자 등의 지배 계층이 아니라 시민 계층이었음을 알려준다. 빛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방 안을 부드럽고 온화한 빛으로 채웠다.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감정에 깊이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공들여 다듬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점, 차분하고 잘 정돈된 방 안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진주를 선호했다. 첼로의 전신인 비올라 다 감바. 악기는 남녀 간의 조화나 교감의 통로로 사용된다. 파랑과 노랑, 검정색을 써야 할 때도 검은 물감 대신 파랑에 갈색을 섞었다. 라피스 라줄리는 17세기의 금보다 비싼 재료였다.